네, 여러분 이번에 들어갈 지문은 법 지문입니다. 법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의상이 조금 체인지가 됐죠. 그래서 이전에 했었던 것도 어쨌든 간에 또 그렇게 막 흥미롭고 흥미진진하고 재밌고 웃긴 이런 내용은 아니니까 또 다채롭게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의 모습이라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의상을 조금 체인지하고 새로운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완전 생법이에요. 생법. 선생님은 이제 표현 자체를 뭐 생법, 생경제 이렇게 표현을 조금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법과 경제가 조금 적절하게 섞여서 2018학년도 수능처럼 그런 식으로 나오는 지문들이 있고,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경제에 대해서만, 그 관계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지문. 그다음에 지금 이 2021학년도 수능처럼 완전히 법률상의 관계, 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지. 6, 9평을 지난 다음에 어떤 지문이 나올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섞인 지문보다는 뭔가 생 지문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이건 내 느낌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법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고 가야 될 게 있어. 법 지문이 중요한 게요. 얘는 문장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법 지문을 풀 때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먼저 짚어놓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짚으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독해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법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뭐 형법이 나오게 되면 사람과 국가 사이의 관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파악이 일단 1차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법의 기본이기도 하지. 조건이요, 조건. 이런 식으로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이러한 행위가 발생된다라는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으며 그 조건은 어떤 식으로 나눠야 되는지 정말 세부적으로 나눠야 된단 말이야. 정말 세부적으로 나눠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게 적용되는 순서예요. 조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순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또 문제를 틀릴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지문이 얘들아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깔끔하게 떨어졌고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죠. 근데 이 지문 하나에 오답률이 5위, 6위, 8위가 다 섞여 있어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조금 들었냐면, 물론 이제 글을 열심히 잘 읽고 계속 훈련을 했던 친구들 두렵지 않게 갔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오답률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 그렇게 높은 오답률이 발생을 했다라는 건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겁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 좀 쫄았던 거지. 그렇게 쫄 필요가 없는 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막 들어가는 순간 이거 법이다. 법이라는 건 되게 관계가 복잡하고 뭔가 조건이 많고 읽으면 다 정답 같은 느낌 혹은 다 틀린 느낌, 이런 것들이 든단 말이야.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겁먹지 말라라는 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가지 마세요. 급한 건 선생님 말 속도면 충분합니다. 자, 들어갑시다.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채권, 이게 중심 제재겠지. 그지? 중심 제재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중심 제재를 채권으로 잡았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쓰면서 정리를 하셔도 무방하고, 그 다음에 뭐 상상을 하셔도 무방하고 그림을 그려넣어도 무방하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법지문 같은 경우에는 관계 파악이 위주이기 때문에 보통은 사람을 그려놓고 출발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 대상이에요. 특정 행위. 그 다음에 그럴 수 있는 권리래. 결국엔 채권은 정체가 뭐예요? 권리입니다. 이 권리의 내용은 특정 행위를 해줘라고 하는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자,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지. 사람을 상정해 놓고 출발하면 편하다고. 자, 이제 요구가 나왔어.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가 나왔으니까 사람 2명 그려도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요구해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요구할 수 있는 요 내용이 급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급부를 해주세요 라고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니까 채권, 그 다음에 의무니까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용어 같은 것들은 얘들아
계속 겹쳐서 나와요. 이 지문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배경 지식으로 깔고 시작하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특정 행위를 해줘야 할 이 급부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채무입니다. 자,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급부 오케이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채무가 사라진대요. 이해됐습니까? 단순하죠? 주세요. 줬어요. 사라지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급부는요, 일반적으로 재화는 물건 생각하시면 쉬워요. 물건. 내가 뭔가, 뭐 차를 샀어요. 내 바람이지. 차를 샀어요. 뭐 집을 샀어요. 혹은 뭐 그림을 샀어요. 이런 것들. 재화나 서비스 제공, 행위입니다. 행위.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화, 서비스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편한 용어로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대표적인 걸로. 하지만 정확하게 바꾸셔야 되겠죠. 자의적이면 안 돼. 자,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읽어내야 되냐면 오케이, 급부는 일반적으로 뭐라고요? 재화나 서비스라고. 근데 재화나 서비스 이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 채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뭐 핵심을 다 얘기해줬어요. 그죠? 채권이 뭔지, 채무가 뭔지, 어떤 식으로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이행되고 어떤 식으로 소멸되는지까지 이야기가 됐단 말이야. 자, 근데 굳이 이걸로 지문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급부의 대상에서 서비스나 재화가 아닌 경우를 얘기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놔야 나중에 다른 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상상한 거 안에 끼워 넣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들어가자. 그래서 선생님은 첫 번째 문단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는 타입입니다. 어떤 게 나올지 예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의도로 이 문장을 썼는지를 파악을 좀 해야 되니까. 물론 실전에서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겠죠. 그냥 쓱쓱쓱 읽으면서 이거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게 거 얘기하겠네 하고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가 될 수 있으려면 연습이 많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법이요. 결국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민법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계약, 우리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라고 계약을 맺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법률로 정해진 요건만 충족되면 법률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시면 이게 발생됩니다 라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서 그게 권리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네. 자, 그걸 생각해야 돼.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것이 권리라는 사실을.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건 이 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계약이 뭔데? 를 생각할 수 있겠지. 계약의 효력으로 권리가 발생한다며.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합의예요. 나 네 물건 사고 싶어. 그래, 알았어. 물건 줄게. 돈 줘.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 있죠.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일단은 계약이 한번 성립되고 나면요. 어떻게 돼요? 계약 내용대로 권리 발생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계약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계약으로 했을 때 뭐다?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그냥 발생합니다. 딱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게 성립만 되면, 합의가 되면 이런 것들은 발생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법은 상당히 당연한 이야기들을 해요. 다만 당연한 이야기들을 어려운 용어들, 그다음에 문장의 순서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되게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호흡으로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내가 당장 뭐 예를 들어서 클렌징 폼이 필요해. 그러면 돈 내고 그거 사요. 그죠? 클렌징 폼 이런 것들 당장 필요한 재화예요. 그리고 그 제공이 이제 급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 앞으로 내가 당장 필요하진 않아. 그지? 앞에 당장 필요한이란 맥락이 나왔으니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이란 맥락이 나오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내가 당장 필요하진 않은데 앞으로는 한 달 뒤 정도에 반드시 그게 필요해 라고 한다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나 이 물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이 권리를 미리 이제 확보를 해둬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미래에 필요한 거를 내가 미리 갖고 있어야 그때 내가 필요한 타이밍에 가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자,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앞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이 예약에 대한 부분, 요거 생각나지 않나요? 어떤 거? 재화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 외의 것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그 외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아,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그걸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걸 급부로 하는 경우. 자, 이를 위해서 예약이 활용된다. 예약. 그러면 여기서 이 채권이 중심 제재인 상황에서 여기서 더 자세히 들어가면 예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요. 좋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밑에 정리를 할 겁니다. 예약. 자, 예약이 활용됩니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왜 굳이 이런 문장을 넣어놨겠냐는 거야, 얘들아. 여기에서 그냥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을 쭉 얘기해주고 그냥 끝나면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일상에서의 예약과 법률로서의 예약을 구별한다라는 거, 이걸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상에서의 예약을 준 다음에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을 내용을 집어넣거나 혹은 반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지? 그래서 이런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냥 괜히 쓰인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평가원은. 자, 그래서 구별됩니다. 그래서 기억 나왔습니다. 기억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문제로 한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되겠지요. 그죠?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장 내가 기차를 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미래에 앞으로 어떤 타이밍에 기차를 타야 돼서 미리 돈 주고 구매를 한 겁니다. 그죠? 요거는 내가 기차 탑승권이라는 그 급부를 이제 갖고 온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기차를 운영을 하는 데에서 이렇게 급부를 제공을 한 거고 승차권이라는. 자, 그래서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자, 얘들아, 이 문장도 너무 예쁜 문장이야. 왜냐하면 이 경우는 이렇게 기차 승차권을 구매한 상황 있죠. 요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했을 때 이 여기서의 예약은 당연히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하는 거고,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 아이의 정체는요. 예약은 예약인데 일상에서의 예약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는 법률로 따지자면 계약입니다. 그죠?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계약을 그냥 따로 생각하면 안 돼. 예약은 결국에는 앞으로 미리 하는 계약인 거잖아. 그죠? 근데 뭐다?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일종의 계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미리 돈 지불하고 그거에 대한 급부를 가져오는 것은 일상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이에요. 그죠?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이 아닌 거지. 이해됐어? 내가 계속 강조를 하고 반복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제 일상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이 나왔으니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이 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어쨌든 간에 일상적인 관점에서의 예약도 계약, 그 다음에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도 계약입니다. 일종의 계약이에요. 자, 그래서 합의한 내용대로 당연히 권리가 발생해야지. 계약의 포인트는 권리와 의무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약의 의미는 이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의 의미는 뭐냐면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 그럼 결국엔 이게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이라는 건 이 예약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어떤 급부를 받는 게 아니라 급부를 이행하고 급부를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를 또 가져가는 거야. 권리를 위한 게 계약입니다. 예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본 계약이라고 치자. 요렇게 급부를 왔다 갔다 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예약입니다. 그죠? 계약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본 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럼 예약은 뭐냐면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입니다. 그럼 예약의 급부 대상은 뭐가 돼요? 본 계약 성립 권리요. 나 앞으로 이거 할 거예요가 생기는 권리라고요. 앞으로 요거 주세요. 이게 지금 얘 대상이 아니라 이거 전체가 이 예약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